네, 주말 뉴스쇼 3부입니다. 원래 이 시간은 김현정의 뉴스쇼 하이라이트로 꾸며지는데 오늘은 좀 특별한 시간을 마련했어요.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 그 의미와 파장에 대해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유례없는 제1야당 대표에 대한 체포 동의안 표결, 그리고 지금까지 이 대표에 적용된 혐의, 향후 검찰의 수사 방향 등에 대해 전반적으로 다뤄보려고 합니다. 오늘 함께 얘기 나눌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 원래는 뉴스 쏙쏙 코너에서 함께 해주셨던 CBS 김중호 기자, 그리고 오늘 한 분 더 모셨는데 법무법인 우리의 김정철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주제가 꽤나 무거울 것 같아서 걱정이 되는데 제가 여러분 믿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지난 27일에 있었던 체포 동의안 투표 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국회 설명 자료 한번 보고 오실게요. 먼저 위례 대장동 개발 범죄 혐의 관련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요약하면 성남 시민의 자산인 개발 이권을 공정 경쟁을 거친 상대에게 제값에 팔지 않고 미리 짜고 내정한 김만배 일당에게 고의로 헐값에 팔아넘긴 것이고, 그래서 개발 이권의 주인인 성남 시민에게 천문학적 피해를 준 범죄입니다. 비유하자면 영업사원이 100만 원짜리 휴대폰을 주인 몰래 아는 사람에게 미리 짜고 10만 원에 판 겁니다. 여기서 주인은 90만 원의 피해를 본 것이지 10만 원이라도 벌어준 것 아니냐는 변명이 통할 수는 없을 겁니다. 대장동 개발 같은 대형 부동산 개발은 첫째가 토지 확보, 즉 땅 작업이고, 둘째가 인허가, 이 두 가지가 사실상 전부입니다. 그 두 가지에 드는 비용과 불확실성, 그리고 로또 잡아보려는 민간 업자들 간의 과열 경쟁 때문에 어려운 겁니다. 만약 그 두 가지를 관에서 책임지고 해결해주고 경쟁자도 확실히 제거해준다면 민간업자 입장에서는 아무런 리스크도 없는 땅 짓고 헤엄치기가 되는 겁니다. 네, 한동훈 장관 설명 듣고 오셨는데요. 중간에 의원들 고성도 들리고요. 먼저 이 대표에 대해 적용된 혐의를 짚어보면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민간업자들에게 유리한 사업 구조를 설계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00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그러니까 배임 혐의죠. 그리고 공사 내부에 직무상 비밀을 흘려 민간업자들이 총 7,800억 원의 이익을 챙기게 한 혐의,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 위반 혐의를 적용했는데, 이 내용을 한 장관이 어떻게 설명했냐면 다 들으셨지만 영업사원이 100만 원짜리 휴대폰을 주인 몰래 아는 사람에게 미리 짜고 10만 원에 판 것이다. 주인은 90만 원의 피해를 본 것이다. 10만 원이라도 영업사원이 벌어준 것이라는 변명은 통하지 않는다. 이렇게 비유를 했는데 이 설명 다들 어떻게 보셨는지 한번 얘기해 보세요. 우리 김중호 기자부터. 네. 아니 너무 명쾌하게 설명을 하셔가지고 아, 좀 그래요? 당혹스러울 정도인데 네. 일단은 액수 자체가 뭐 10만 원에 뭐 몇천 배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비율도 예. 고려를 한 거죠. 예. 네. 뭐 어느 정도 한동훈 장관이 무슨 얘기를 하려고 했는지는 굉장히 명확하게 보여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네. 뭐 이재명 대표 측에서 그 주장하는 바는 굉장히 많이 들으셨으니까 뭐 굳이 다시 부연 설명을 해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네. 제가 그때 취재를 할 때도 사실 이 문제가 굉장히 뭐 그 취재 기자 입장에서도 이런 대형 개발 사업의 시스템이나 이런 걸 갖다 잘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게 어느 쪽 주장이 뭐 그때 당시로 치자면 그때는 민주당 그 대선 후보 경선 과정이어서 그때는 뭐 이낙연 캠프나 이재명 캠프가 맞서는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이런 주장들이 오고 갔잖아요. 네. 참 되게 애매했었죠. 근데 일단 이 부분이 문제라고 얘기하는 쪽에서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 같이 이걸 뚜껑이라고 하는데 이익 환수 네. 조항 네. 이게 사실은 핵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환수한 액수가 그만큼 거액의 액수를 환수를 했다. 이거는 팩트죠. 네. 근데 문제는 그 이익 환수 조항이라는 거를 해가지고 어느 정도 굉장히 그 개발 사업을 통해 아주 어마어마한 그 초과이익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네. 그만큼 더 그 관에서 환수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네. 고의적으로 환수를 안 하는 구조를 만들었다. 왜? 업자들을 위해서. 이 논리가 되는 거겠죠. 그걸 이제 한동훈 장관이 영업사원이 10만 원 벌어준 걸로 이제 이익을 볼 수 없다. 이렇게 비유를 하는데 우리 김정철 변호사는 이 비유 좀 어떻게 보셨어요? 이게 이제 제가 법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네. 그러니까 이제 업무상 배임의 가장 대표적인 두 가지가 싼 거를 비싸게 사주는 거. 그다음에 비싼 거를 싸게 파는 거. 그래서 이거를 고가 매수, 저가 매도 요 두 가지를 얘기를 해요. 네. 이 중에서 지금 저가 매도의 그렇죠. 배임 행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회사가 내가 우리 중요한 부동산이 있는데 한 30억짜리 있는데 이거를 10억에 판다. 그러면 이런 게 이제 저가 매도로 배임이 되는 건데 네. 지금 이 대장동 사업에서 한동훈 장관 얘기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토지 PF나 이런 걸 하게 되면 땅 작업하는 거, 그러니까 네. 땅을 매수하는 작업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이게 결국은 이 도시개발 공사가 성남시 공사가 들어가면서 네. 이거를 이 수용권을 발동해서 이 땅을 모두 사줬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거의 뭐 힘들이지 않고 다 땅 작업을 한 거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어려운 게 인허가 작업이에요. 네, 보통 네. 인허가 작업하는데 뭐 10년도 걸리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네. 이 리스크 때문에 굉장히 여러 가지 PF 사업이 무너지기도 하는데 네. 요 인허가가 일사천리로 진행이 돼서 해결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버리면은 여기는 사실은 천화동인 이런 데는 아무런 시행 전력이 없는 회사이고 네. 만약에 이 정도 작업까지 되면 저라도 지금 가서 하면은 이 대장동 사업을 할 수 있는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네. 두 개가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되면은 큰 이익을 환수를 했어야 되고 네. 이제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보통 PF 사업을 하면은 캡이라는 것이 옵니다. 그래서 이제 일정 금액 이상 수익이 나게 되면은 네. 그거를 다시 더 환수하는 방향으로 네, 되는데 네. 위에를 열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위에를 다 가져갈 수 있게 한 거죠. 그러니까 그게 원래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폐지하는 걸 폐지했다고. 얘기하신 그러니까 거죠. 네. 땅 작업 다 해주고 인허가 다 해주고 그다음에 위에 캡 열어주고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이제 일종의 저가 매도에 해당한다. 그런 이제 취지로 이렇게 이제 설명하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 잠깐 더 추가를 드리자면 아까 전에 그 토지 인수 부분이 굉장히 네. 어려운데 그걸 수용을 하게 되는 네, 과정을 네. 거쳐서 굉장히 일사처리를 할 수 있다는 것도 있지만 또 이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수용을 하게 되면 대장동 땅이라는 게 그 판교 밑에 굉장히 얼마 남지 않은 그 주거 지역 중에 네. 노른자의 땅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수용을 하게 되면 시가가 아니죠. 공시지가로 이제 그걸 네. 다 수용을 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시가로 봐서는 굉장히 비싼 땅을 갖다가 굉장히 공시지가는 그보다 더 훨씬 싸게, 낮잖아요. 네. 그러니까 토지를 수용하는 단계에서 이미 수천억 이런 원의 이익을, 업자들은 네. 어마어마한 이익을 거둘 수 있는 거니까 네. 수익이 이중구조로 얘기를 해요. 땅을 수용하는 단계에서 이미 저가로 그 차익을 내는 거죠. 매수하니까. 그렇죠. 네, 토지 네. 이익으로 갖다가 수익을 막대한 수익을 얻게 되고 또 거기서 개발을 개발해서 통해서. 개발 이익을 얻게 되고. 음. 그런데 이제 이게 주장하는 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남시나 당시 성남시나 이쪽에서는 그렇게 주장을 하잖아요. 왜냐하면 네. 사업성 자체가 떨어지게 되면 입찰이 무산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는 그 이익을 보장해 줘야 된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에 대한 반론이 그럼 어떻게 나오냐면 이 구조로 봤었을 때는 이 사업이 그러니까 그 수익이 부족해 가지고 그 업자들이 입찰을 갖다 안 할 거라고 우려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 이익이 안 날 수 없는 사업 자체다. 안 날 수가 없는 그런 네. 구조라는 그런 주장인 거죠. 네. 그래서 결국 이중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또 그런 또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궁금한 게 이 대표가 줄곧 주장을 한 게 그러니까 지금 5,500억 원대를 수익을 환수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검찰은 이번에 4,800억 원대 손해라고 했어요. 이게 왜 이렇게 서로 그 금액이 다른 거예요? 그거는 사실 굉장히 복잡한 셈법들이 본래 그래요? 배임액 산정이라는 것 자체가 네. 굉장히 복잡합니다. 아까 전에 뭐 물론 변호사님 옆에 계신 거 누구보다 알겠지만 이게 또 그 기소한 그 배임 액수 자체가 다 인정되는 경우도 거의 없어요. 이게 유죄가 인정된다고 가지고 배임 액수는 또 재판부가 거기서 다 일일이 따져가지고 네. 거기에 대해 가지고 일정 부분만 인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왜냐하면 뭐 기소하는 입장에서는 어쨌든 그 혐의 내용을 갖다가 최대한 가장 광범위하게 그 범위를 열어가지고 기소를 하는 편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그 기소 단계에서 나왔던 배임액이 다 인정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네. 그런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뭐 당연히 그 방어하는 쪽과 공격하는 쪽에서 배임 액수 자체는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네. 그건 이제 공판 과정에서 이제 다 건건이 재판부가 이제 판단을 하게 될 겁니다. 네. 제가 하나 설명드리면 이제 보통 배임죄는 이제 재산상 손해라고 하는 게 이제 구성 요건이다 보니까 네. 굉장히 엄격하게 증명을 해줘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검찰에서 핵심적인 증거를 가지고 지금 입증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이 4,800억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네. 이제 이 대표 측에서 얘기하는 건 이제 5,500억은 본인이 여러 가지 이제 간접적인 이득까지 모두 산정을 해서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생각이 되네요. 그리고 한 장관이 왜 이번에 이제 비유를 하면서 또 뭐 수험생이 시험 문제를 직접 출제한 뭐 사기적 내통의 결과다 이런 비유도 하고, 근데 한 장관이 원래는 지난번에 노웅래 의원 때는 굉장히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서 좀 그거 갖고도 야당에선 비판이 많았잖아요. 근데 이번 한동훈 장관 설명 관련해서는 정치권에서는 좀 반응이 어때요? 사실 반응이 좀 나오려고 하던 차에 네.
표결 결과가 워낙 충격적이어가지고 아. 싹 묻히는 그런 그림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게 저도 좀 비교를 해봤어요. 이제 오늘 방송 들어오기 전에 역대 이제 법무부 장관들이 체포동의안 보고를 할 때 어떻게 얘기를 했는지 쭉 한번 찾아봤는데 네. 예전에 이제 추미애 장관, 박범계 법무부 장관 이렇게 문재인 정부에서 있었잖아요. 네. 그때 이제 3명의 의원들의 체포동의안이 있었는데 그때 정정순, 이상직, 정찬민 의원이었어요. 근데 그 내용들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은 거의 양식이 같아요. 한 2매 정도 되거든요. 200자 온 거지 아. 2매 정도로 거의 똑같고 시작도 같습니다. 정부를 대표해서 뭐 누구누구 이유를 말씀드리겠고 혐의는 뭐고 참고해 주십시오. 이런 내용으로 딱 양식이 정해져 있어요. 네. 근데 이 양식의 틀을 완전히 깬 게 한동훈 장관이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 할 때 처음이었고 그때 매수 자체가 11매였거든요. 그러니까 한 5배 정도 양이 늘어났던 거죠. 네. 이번에는 보니까 무려 매수가 40매예요. 아, 굉- 원래 기존의 장관으로는 2매였는데 네, 1, 2매 정도로 하고 노웅래 이번에는 의원은 11매. 이번에는 40매로 늘어났고 그 좀 특징적인 거는 뭐 일일이 짚기는 좀 그렇지만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 때는 이제 일종의 증거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을 좀 제시하려고 네네. 노력을 했는데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때는 비유에 좀 집중을 하는 그런 그림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이제 이런 구조적인 차이가 왜 나느냐, 그러니까 왜 이렇게 좀 차이가 났느냐 이런 거 좀 정치권에서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게 이제 그 정치 세력 간의 차이가 좀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떤 얘기냐면은 보통 이제 박범계 장관이나 아니면 추미애 장관은 다 국회의원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동료 의원을 구속시키는데 좀 동의를 해주세요 이렇게 보고를 하는 그런 입장이었다라는 거예요. 네. 근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일단은 전혀 국회와는 관련이 없는 인물이고 그다음에 윤석열 정부 자체도 그렇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네. 역대 법무부 장관이 대체로 정치인 출신이었던 거예요. 네, 네. 정치인 출신이 와서 의원들을 이제 구속하는데 좀 협조를 해달라고 할 때는 좀 부담이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네. 윤석열 대통령 내지는 윤석열 정부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기존의 정치권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새로운 세력들이 들어왔고 특히나 여의도 정치에 대한 그런 불신 같은 네.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훨씬 더 적극적으로 나섰고 그래서 이제 역대로 나오지 않는 법무부 장관의 이런 보고 형태가 나오는 거다 이런 해석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왜 박범계 장관이나 추미애 장관은 그냥 되게 통상적인 틀 안에서 설명을 했다고 하잖아요. 근데 지금 한동훈 장관부터는 스타일이 바뀐 거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분의 스타일인 건지 아니면 그만큼 입증 능력에 자신이 있다는 좀 자신감의 발로인 건지 좀 어떻게 보세요? 그게 뭐 양자가 다 있겠죠. 모든 일에 뭔가 큰 틀이 바뀐다는 게 언제나 한 가지의 원인만으로 해석을 하기는 좀 무리가 있고요. 다만 이런 거 있습니다. 뭐 박순봉 기자도 이야기를 하셨지만 그 정치 구도 자체도 그때 당시에는 여대 야소 여대 여대 야소 야소였죠. 맞습니다. 네네. 압도적이었죠. 네. 그게 그냥 지금 대통령 바뀐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런 와중에서 그때 법무부 장관과 다수의 그 소위 말하는 다수결에서 있어서 다수의 표를 가지고 있는 세력과의 관계도 그때는 되게 호의적이었고 그러네요. 지금은 네. 그 반대가 됐죠. 그런데 이제 이거는 물론 이제 그냥 썰이긴 합니다만 네. 이런 시각도 있어요. 이 법조계 내에서는 한동훈 장관 입장에서 일부러 자극한 거 아니냐. 왜냐하면 앞으로 민주당이 계속해서 특히 노웅래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사실 어떻게 보면 리허설급이었죠. 그 다음부터 누구나 예상됐던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이제 줄줄이 그쵸. 예고되고 있었다는 겁니다. 네. 그런데 사실 물론 민주당에서야 아무리 뭐 다 검찰의 조직적인 그런 수사고 조작이고 그다음에 우린 떳떳하다고 얘기를 한다고 해도 네. 국회의원 입장에서 이런 체포동의안이 올 때마다 이걸 갖다 모두 건건이 부결시킨다는 것 자체는 굉장한 정치적 부담이거든요. 네, 네. 근데 오히려 그때 당시에는 노웅래 의원에 대해서는 이게 체포동의안이 가결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던 시점이었는데 그렇죠. 네. 또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민주당이 굉장히 그런 감정적인 어떤 비토가 불편함을 갖고 있죠. 있다는 네. 거를 본인도 알고 있었던 상황이라는 거였죠.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만약에 체포동의안을 반드시 받아야겠다. 그랬으면 저런 식으로 굉장히 자극적인 언사를 써가면서 하지 했을 않았을 리가 거다. 있겠느냐. 네. 그렇다면 일종의 뭐 수사팀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노웅래 의원이 정말 구속이 되든 안 되든 간에 수사에 있어서 크게 지장은 없다는 판단 아래서 오히려 그런 부담감을 가중시키기 위해서 이제 이런 제스처를 취한 게 아니겠느냐라는 뭐 좋게 말하면 해석, 네. 나쁘게 말하는 쪽에서는 소설들이 어. 오가고 있는데 네. 한동훈 장관의 이게 통상적인 말하는 그 스타일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뭐 100%는 아니더라도 상당히 좀 그런
그러니까 속내도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은 좀 저는 개인적으로 들기도 합니다. 말씀하신 거랑 비슷한 해석들이 사실 여당에서도 좀 있는 게 이 검찰이 이번에 이제 체포 동의안이 부결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영장실질심사를 안 받아도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영장실질심사라는 게 검찰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자면 뭐라고 할까요? 일종의 뭐 수능 시험처럼 시험이잖아요. 네, 맞아요. 네. 예. 우리가 시험을 안 지금까지, 치고도 그냥 패스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굳이 시험대에 오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좀 이제 헷갈리실 수가 있는 게 부결이 되면은 그냥 바로 그 영장실질심사만 패스가 되는 그런 네, 형태인 거거든요. 기소는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오히려 만약에 가결이 돼가지고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근데 거기서 만약에 법원이 기각을 시킨다. 이러면 이때는 이제 검찰이 정말 시험에서 탈락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굳이 시험 치고 싶지 않았다. 오히려 뭐 부결을 노렸다. 이런 해석들도 같이 있고 결과적으로는 지금 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상태가 됐다라는 그런 평가들도 있습니다. 네. 근데 제 생각에는 이제 어차피 부결될 게 네. 예상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한동훈 장관의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설명을 해서 국민들한테 설득을 하고 아. 또 이 내용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네. 사실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도대체 뭐가 잘못된 그쵸. 건지 정확히 네, 네.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비유를 많이 쓰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뭐 저는 이제 그 어떤 동의안에 대한 설명이 몇 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어쨌든 국민들한테 좀 설명할 필요는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런 측면에서는 뭐 그 분량의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변호사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는데 네. 근데 분명한 거는 표결을 하는 주체는 국회의원들이라는 거죠. 근데 국민을 의식한다는 것 자체가 뭐냐면 사실 어떻게 보면 한동훈 장관 자체가 그 자리에서 일종의 정치 행위를 했다라고 해석될 여지도 있는 거예요. 실질적인 투표를 던지는 거는 그 국회의원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자리에서는 국회의원들 납득시키는 게 훨씬 더 중요한 일이었거든요. 물론 쉽게 설명한다고 해서 국회의원들에게 더 그게 뭐 이해하는데 더 방해될 리는 없겠지만 네. 좀 더 적극적으로 저렇게 어떤 저런 설명에 네. 그 공을 들였다라는 아. 것은 일종의 약간의 좀 간접적인 그 정치 행위 자체에도 어느 정도 그런 효과도 네. 노렸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좀 반대되는 얘기일 수 있는데 제가 아까 드렸던 말씀이랑 그러니까 지금 결과적으로는 어쨌든 그 가결 같은 부결이 된 상황이잖아요. 네, 그렇죠. 민주당의 이탈표가 많이 나왔잖아요. 사실 이제 민주당 의원들 중에 이제 결과론적인 얘기긴 하지만 지나고 나서 하는 얘기가 그 원래 그걸 들어보고 결정을 할 생각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혐의나 이런 것들을 좀 네, 따져보고 네. 마지막에 법무부 장관이 어떻게 얘기하는지도 네. 들어봤겠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다 들어보고 약간 마음이 오락가락하는 사람들, 이제 가운데 정도의 네, 지점에 네.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향후에도 공천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 없을까 이걸 지켜봤을 거예요. 근데 법무부 장관이 이런저런 혐의를 쭉 얘기하는데 그 혐의를 딱 들었을 때 이게 법원 가서 좀 장담할 수 없겠다. 이재명 대표의 그 거취가 장담할 수 없겠다. 이런 판단이 들면은 그러면 이탈할 수도 있게 된다라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결과적으로 한동훈 장관이 대국민 여론전을 했을 수도 있고 또 동시에 이제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설득하는 작업도 그게 원래 이제 본연의 목적이긴 네, 할 네, 텐데 네. 그런 것들도 유효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네. 그러니까 참 이 사안이 문제가 뭐 박 기자도 이야기를 하셨지만 국회의원들도 참 곤혹스러울 게 뭐냐면 제일 곤혹스러운 건 그럴 거예요. 잘 아시는 분들이 거의 없을 거예요. 이 내용에 대해서 워낙 롱 네. 스토리고 복잡하고 또 그 복잡함이 그 명쾌하게 딱 갈라지지도 않고 어디까지 들어보면 저쪽 말이 맞는 것 같다가도 또 이 얘기 들으면 저기가 맞는 것 같고 네. 이게 워낙에 긴 시간 동안 통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의 그 증언을 통해서 된 거기 때문에 쉽지 않았겠죠. 사실 그게 민주당 의원들에게는 가장 큰 고민이었을 겁니다. 그런 또 한동훈 장관이 쉽게 설명해주면 그런 면이 있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성남 FC 후원금 의혹도 짚어볼게요. 여기서 한 장관 얘기 다시 한번 듣고 올게요. 이 시장은 성남시장 재선을 위한 치적을 위해서 운영자금도 확보해두지 못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성남FC를 창단했습니다만 그야말로 곧바로 부도 위기를 맞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성남FC의 부도는 이 시장의 정치적 부도를 의미했으므로 이를 모면하기 위해서 성남 시민의 자산인 인허가권을 거래하듯이 팔았던 것으로서 해결해야 할 현안이 있는 만만한 관내기업차를 골라서 이 시장 측이 먼저 흥정을 걸고 뇌물을 받았다는 것이 이 범죄의 본질입니다. 그 기업체들이 먼저 접근한 것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두산건설은 용도 변경과 용적률 상향, 네이버는 건축 인허가 용적률 상향, 진출입로 변경, 차병원그룹은 부지매각 용도 변경 용적률 상향,
푸른 위례는 분양가 심의, 아파트 준공승인 등이 거래 대상이었고 이 시장에 실제로 다 들어줬습니다. 그 대가가 바로 133억 원이 넘는 현금 뇌물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희극적 상황들이 속출했습니다. 첫째, 네이버는 축구팀 광고비 명목으로 수십억을 내면서도 광고를 하기는커녕 외부에서 모르게 비밀로 하려고 전전긍긍했습니다. 기업이 광고비 내고도 광고를 비밀로 하기를 원했다는 사실이 이 돈의 실질이 부정한 돈이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둘째, 후불제 뇌물, 할부식 뇌물 방식으로 뇌물이 지급됐습니다. 기업들이 이재명 시장 믿지 못하고 약속한 청탁을 실제로 들어주는 것을 건건히 확인하고 나서야 뇌물을 지급한 것이었습니다. 불법의 대가성이 이렇게 명확하고 노골적이었습니다. 네, 한동훈 장관 얘기 듣고 오셨습니다. 불법의 대가성이 이렇게 명확하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이 대표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시산하기업의 광고 수입이 어떻게 뇌물이 될 수 있느냐. 성남FC 운영비가 줄면은 시가 혜택을 보는 거다. 성남FC는 시산업기업이라 사유화하는 게 불가능하다 주장을 했는데 한 장관은 성남FC 부도는 이 시장의 정치적 부도를 의미했다. 이를 모면하기 위해 성남 시민의 자산인 인허가권을 거래하듯이 팔았던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여기서 궁금한 거는 정치적 부도, 뭐 재선을 위한 것 이런 거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이익이잖아요. 근데 이것도 이렇게 뇌물의 영역에 포함되는 건가요? 이게 이제 이것 자체를 뇌물의 이익으로 지금 얘기하신 거는 아닌 것 같고요. 네. 지금 이 사건의 본질은 인허가권을 가지고 성남 FC에다가 후원하도록 했다는 게 핵심입니다. 이게 이제 네이버나 뭐 이런 차병원이나 이런 곳에서 이 인허가권이 아니었으면은 성남 FC에 후원할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이고요. 이게 이제 제3자 뇌물죄라고 하는 게 우리는 따로 있는 겁니다. 네. 직접 받으면 단순 뇌물죄가 되는 거고 내가 한 푼 안 받아도 제3자가 뇌물을 받게 하면 제3자 뇌물죄로 처벌하는데 이걸 처벌하는 이유가 여기에 부정한 청탁과 대가 관계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 대가 관계라는 게 결국은 이 사건에서는 인허가권의 문제입니다. 근데 네. 그런 인허가권이 돈이 있는 사람, 내가 기부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만 인허가권을 받을 수 있다 그러면 국가의 공공재라고 하는 것이 공평하게 배분될 수가 없는 거예요. 괜히 사유화할 수 있다. 사유화할 수 있습니다. 네. 이것이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뇌물죄로 중하게 처벌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뭐 박근혜 대통령이나 과거에 뭐 공정거래위원장이 자기 사찰에다가 내라고 했다는 거나 뭐 이런 사건들에서도 네. 제3자에게 내게 하더라도 이게 다 처벌하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지금 요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그 김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중요한 거는 그건 것 같아요. 자꾸 이게 내가 뭔가 받은 게 없다. 내가 네네. 무슨 이익이 되는 게 있겠느냐. 네네. 이 부분이 굉장히 좀 헷갈리게 들리실 수 있는데 저는 좀 그래요. 예, 네. 3자 뇌물죄의 특징이 그겁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뭔가 그 공적 판단을 내린 데 있어가지고 자꾸 조건을 걸게 된단 말이죠. 예를 들자면 아까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자기는 전혀 안 받더라도 제가 어떤 종교에 귀해서 굉장히 신앙심을 크게 갖고 있어서 어떤 사찰이라든지 교회나 이런 데에 도와줬으면 좋겠다. 근데 자기는 능력이 안 된다. 그래서 누군가가 자기에게 제가 무슨 시장이나 누군가가 인허가권자인데 이걸 좀 도와주시면 어느 업자가 제가 저기다가 좀 헌금을 하겠습니다. 네. 자기는 전혀 이득을 본 게 없지만 그렇죠. 이걸 들어주는 순간에 뭐냐면 그 인허가는 그런 조건과는 관계없이 판단이 될 거 아니겠어요? 이게 과연 적합한 그런 건물인지 들어서도 되는 것인지 이런 걸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거와 관계없이 저기에다가 뭔가를 더 뭐 시주를 한다던가 아니면 헌금을 네. 한다던가 아니면 진짜 좋은 의도에서 누군가 어려운 사람을 도와준다고 할지언정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공정한 인허가의 기준 자체가 흔들려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방금 전에 그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도 얘기한 게 거기서 무슨 이재명 대표가 어떤 이득을 얻었다는 거는 뭐 굉장히 불분명히 했지만 그게 네. 주가 아니라는 거죠. 중요한 건 뭐냐면 과연 부정한 청탁. 네. 그걸 굉장히 강조를 한 부분이 바로 그것으로 해석이 되고요. 네. 그래서 이제 부정한 청탁 이어서 얘기를 하자면 네이버 경우 뭐 할부식 뇌물 지금 아까 설명드렸지만 후불제 뇌물 지급했다 이렇게 언급했는데 네이버의 경우 뭐 10억 원씩 쪼개서 이렇게 후원을 했다고 하죠. 이런 쪼개기 후원이 좀 이례적인 건가요? 뭐 이게 지금 쪼개기로 나누어서 뇌물을 주는 경우는 네. 아주 흔합니다. 아. 이게 이제 왜냐하면은 인허가 관련돼서 특히 이제 저희 보면은 사건들 중에서 대부분 시장들이 많이 구속이 되거든요. 이 시장들이 왜 많이 뇌물의 문제가 되냐면 네.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어서 그래요. 정창미 의원도 사실은 용인 시장 시절에 문제가 된 거고요. 다 인허가권 관련된 겁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인허가 건 관련돼서 뇌물을 받을 때 인허가를 줄지 안 줄지를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뇌물을 항상 나눠서 줍니다. 실제 판례 사례들도 보면은 네네. 뭐 예를 들어 20억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면 일단 먼저 10억 주고 그다음에 인허가 나면 10억 주고 이런 식으로 이제 절차를 거치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렇게 쪼개기로 했다는 거는 그만큼 좀 대가성이 있다고 있다는 봐야 거죠. 되는 왜냐하면 이게 한 번에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음. 네이버의 자산 규모를 봤을 때 그 금액은 한 번에 쏠 수 있는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이것을 나누어서 했다라는 거. 그리고 아마 검찰에서 다 이미 확보가 된 증거들에 의해서 시점, 굉장히 시점이 중요합니다. 이게 언제 그 돈이 들어갔고 어떤 명목으로 들어갔고 그리고 네. 한동훈 장관이 얘기했듯이 지금 광고비 명목으로 들어갔다고 했는데 실제 광고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 그게 이제 벌써 광고비로서 사용되는 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는 측면에서 이 사건에서는 거의 뇌물성과 관련된 부분은 지금 증명이 거의 된 것으로 검찰에서 지금 거의 증거가 다 확보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럼 이제 지금 구속영장 내용과 한동훈 장관 국회 설명으로 판단하건대 아무래도 좀 이렇게 대장동 사건의 실체 규명에 검찰이 좀 어느 정도 가까이 다가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걸까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지금 제일 처음에 이재명 대표와 관련돼서 법적으로 기소에 들어갔던 게 선거법과 성남FC, 네. 그다음에 이제 뭐 대장동 뭐 이런 순서가 되겠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과제를 내더라도 가장 잘 되고 자신 있으면 먼저 내겠죠. 쉬운 것부터. 예. 네. 근데 성남FC는 뭐 지금 김 변호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적어도 표면적인 부분에서는 대장동보다는 훨씬 명확해 보입니다. 물론 이것도 이제 법정 가가지고 이제 논박이 있겠습니다만 네. 상당 부분에 아까 그 쪼개기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이제 공문이 나왔다고 이미 좀 언론 보도가 나왔었죠. 네. 공문서는 확인되고 이게 물적 증거가 상당히 있는 상황이에요. 음. 결과적으로는 분명 뭔가 인허가 과정에서 부정한 일이 있었다는 거는 거의 지금 봤을 때는 높은 확률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데 네. 다만 거기에서 이재명 대표가 어느 정도 연관이 돼 있냐를 이제 입증하는 과정이라고 봐야 될 거거든요. 네네. 근데 이런 부분도 이제 이거는 시스템상으로 보게 된다면 아무래도 최종 인허가권자는 시장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뭐 법조계에서도 전망할 때 뭐 여러 가지 혐의들이 지금 많이 제기되고 있지만 이 중에서 법원에서 유죄가 나오기 가장 확률이 높아 보이는 것 중에 하나가 성남FC다라고 보는 시각들이 많습니다. 예, 지금 현재로서는. 뭐 지금 현재로서 드러난 바만 놓고 볼 때는 그렇다는 네네. 거죠. 예. 그리고 이제 또 대장동 의혹 초창기부터 시끄러웠던 게 뭐 저수지에 돈을 맡겨놨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그 대장동 민간 사업자들로부터 428억 원 약정을 받는 과정에 이 대표 승인권이 있었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 구속영장 청구에는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거는 증거가 없기 때문일까요? 대장동 그 의혹 관련돼서는 뭐 저도 그 부분을 갖다가 오랫동안 취재를 해오고 했지만 사실 법률적으로 그러니까 그것이 취재 기자가 네. 그 증언들을 취재해가지고 이런 의혹이 있다라고 제기하는 것과 이것을 법률적으로 증명해가지고 사법 처리를 받게 하기까지는 상당히 큰 간극이 있다는 건 인정을 해야 될 겁니다. 그건 뭐 우리 현실 세계에서도 뭐 변호사님도 네, 아시겠지만 맞습니다. 실제로 그렇고요. 정황상으로 봐서는 누가 봐도 이건 맞아요. 그렇지만 이걸 또 법정에 가가지고 실제로 유죄를 이끌어내는 건 또 차원이 다른 문제라는 거죠. 그러면서 대장동은 그런 간극이 가장 큰 의혹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네. 왜냐하면 일단은 좀 오래됐고 시간이 오래됐고 실질적으로 지금 가장 핵심적인 거기서 그 증언을 해줘야 될 김만배 씨가 씨. 예. 지금 전혀 입을 열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네. 그렇다고 해서 그 증언을 뒤집을 만한 물적 증거라는 것도 정려학 녹취록이 있습니다만 네. 녹취록은 제가 알기로는 이런 유의 사건에서 증거 능력이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조작될 수도 있고 오염될 수도 있고 그다음 또 정려학 씨 자체가 또 그 업자 중에 하나였잖아요. 네.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대장동 공판이 1년 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도 지금 현재도 지금 뭐 변호인 측이죠. 변호인 측에서는 정려학 녹취록의 증거 능력을 깨는 데 집중을 하고 있어요. 그 여러 가지 부분에서 굉장히 녹취도 불분명하고 네. 실질적으로 사람 이름들은 검찰이 작성한 녹취록에 보면 이름 석자가 분명히 나오는데 네. 실제 그에 해당하는 녹음을 들어보면 잘 못 알아듣는 경우가 많아요. 잡음과 옆에 있는 사람들의 간섭이 이런 거 들었을 때 예를 들자면 이 사람이 이 녹취록에는 김만배 씨가라고 돼 있는데 실제로 들어보면 잘 모르겠다는 거죠. 이게 김만배라는 이름이 네. 맞아? 이런 의혹이 그걸 왜냐하면 그 법정에서 다 확인을 해봤거든요. 네. 그 녹취록을 보고
거기에 해당하는 녹음을 다 들어봤는데 그런 확인 과정 중에서 여러 차례 그런 지적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장동은 말씀하신 대로 지금 앞으로 공소장이 추가 기소나 네. 공소장이 변경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고요. 계속 나올 또 거다. 나왔던 증거 자체가 논파될 가능성도 굉장히 높고 네. 좀 검찰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험난한 그런 과정이 될 가능성이 크다. 만만치 않아 보인다. 혹시 정치권에서도 뭐 이런 여러 의혹들이 대장동 의혹도 있고 뭐 선거법도 있고 성남 FC 의혹도 있고 한데 국회의원들 그러니까 뭐 특히 법조계 출신 국회의원들은 뭐 어느 게 지금으로서는 가장 위험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있나요? 사실 뭐 여권도 그렇고 그리고 야당에서도 비명계 쪽에서 네. 주로 하는 얘기는 일단 요 배임 같은 경우에는 하여튼 뭐 최소한 어느 정도의 그 형이 나올 걸로 본다. 그러니까 대표직을 상실하지 않겠느냐. 네, 그러니까 네. 그 부분을 좀 많이 주목을 하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사실 이제 그 이전 단계에서 친명계 쪽이라고 할까요? 이쪽에서는 이제 그 지금 다 제3자 뇌물 혐의를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본인이 받은 거를 검찰이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아마 이 당의 단일 대우에는 이상이 없을 거다. 그러니까 소위 이제 표현을 이렇게 파렴치범이 아니면은 괜찮다. 그러니까 다른 일들은 다 어떤 뭐 시정을 하는 와중에 벌어졌던 일, 그러니까 시를 위해서 하다가 벌어졌던 일인데 예를 들어 일부 돈이 자기한테 왔다면 그걸 또 뭐 선거 자금으로 활용이 됐다라고 한다면은 그러면 이건 이제 파렴치범으로 보이기 때문에 의원들이 대거 이탈할 것이다 이런 예측들은 좀 했었거든요. 네, 네. 근데 뭐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영장 청구서에도 이제 본인이 받았다라는 혐의는 안 들어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표결 결과는 또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하게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좀 상황이 좀 바뀐 것 같긴 해요. 의원들은 어쨌든 약간 친소 관계에 따라 좀 다르게 해석을 하고 있다. 그것도 그렇고 네. 어쨌든 비명계가 생각보다 결집을 하기 시작한 거죠. 네. 여기서 잠시 저희 쉬었다가 올게요. 네, 주말 뉴스쇼 3부입니다. 오늘은 이제 김현정의 뉴스쇼 하이라이트가 아니라 이재명 대표 그 체포동의안과 관련해서 좀 여러 얘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이제 법적인 얘기를 좀 중심으로 했다면 이번에는 그 이번 표결에 담긴 좀 정치적 의미를 분석을 해볼게요. 297명 투표에 부결 138, 가결 139. 그러니까 물론 이제 가결이 출석 과반에 이르지 않아서 이번엔 부결됐지만 예상 밖으로 좀 가결표가 많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래서 민주당에서는 이탈표, 도대체 누가 이 이탈표를 던져야지 이것 때문에 시끄러웠는데 이 이탈표에 담긴 의미 좀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일단 첫 번째는 제일 그 친명계나 지도부 쪽, 민주당 지도부 쪽에서 걱정하는 거는 다음에 다시 한번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네. 체포동의안이 넘어왔을 때 그때는 장담할 수 없겠구나. 네. 이게 첫 번째 의미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좀 기습을 당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 지난주의 상황을 좀 생각을 해보면은 이게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는데 21일이 화요일이었어요. 지난달 네. 21일 화요일. 그때 의원총회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당론으로 하지는 않았는데 그냥 총의를 모았죠. 이제 부결을 하는 쪽으로. 그때만 해도 왜 비명계 대표주자라고 할 수 있는 서른 의원이 이번엔 부결이다 이렇게 얘기해서 아 이제 분위기가 부결 쪽이다 이랬었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때 서른 의원이 부결을 하자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일종의 정리가 된 그런 그림이었고 그때 좀 저도 좀 다시 판단을 했었어야 됐는데 네. 왜냐하면 이제 무기명 의원 투표 같은 경우에는 원래 끝까지 알 수가 없다. 절대 네, 신뢰하면 네. 안 된다. 이런 격언이 약간 있는데 뭐 원내대표 선거라든가 이런 경우에요. 그런 격언이 있는데 대체로 어쨌든 비명계에서까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다 믿는 분위기였잖아요. 네, 네. 친명계 쪽에서도 믿었고요. 그리고 이게 21일 화요일이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22일 수요일 그리고 23일 목요일에 최고위원회의 기자회견하면서 이재명 대표가 일종의 대국민 여론전을 해요. 네, 네. 그때 민주당 사람한테 들었던 얘기는 뭐냐면 의원총회에서 당내는 다 결집이 됐으니까 의원들의 마음은 확인을 했으니까 이제 국민들을 상대로 얘기를 하면 되겠다. 그 네. 다음 단계로 넘어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애초에 첫 단계 자체가 완성이 안 돼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친명계 쪽에서는 뒤늦게 굉장히 깜짝 놀라면서 이걸 일종의 기습이라고 판단하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네. 그게 근데 또 이거는 약간 뭐라고 할까요? 좀 가십적인 그런 시각도 있긴 한데요. 본래 그 정치공학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본래 그 압도적인 상황에서는 선거도 그렇잖아요. 네.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에는 그 압도적인 우세를 점하고 있는 사람이 더 엄살을 부려야 된다라는 그런 격언들이 있어요. 격언 비슷한 게 아시죠? 그 네, 뭐냐면 네. 총선이나 선거구도도 그래요. 그 여론조사를 보게 되면 압도적이 있거든요. 네, 네. 그런 쪽일수록 보면 야 저거는 다 거짓말이다, 믿을 수 없다, 우리 지금 비등비등하다, 질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지지 세력들을 갖다 자극을 한다는 거죠. 음. 왜냐하면 결집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게 이제 지지 세력들도 만약에 자기가 지지하고 있는 정당이나 이런 쪽이 압도적일 것 같다 그러면 되게 느슨해지니까 네. 놀러 가거든요. 아. 내가 아니도 이기겠네. 아. 보니까 뭐 이건 다른 나 당상인데 하나쯤이야. 네네. 나 하나쯤이야. 어.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 의외로 그게 보면 예를 들자면 그 박빙의 그런 차이를 만들어내는 구간에서는 승패를 좌우할 수 있잖아요. 1-2%로 갈리는 그런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네. 전체적으로는 전체 지지율에서는 압도적 차이가 날 수 있지만 분명히 그래도 하나하나 보게 되면 1-2% 차이로 갈리는 그런 박빙의 구간이 있는데 그런 데서 질 수 있다는 거죠. 네네. 그거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보면 약간 좀 재미있는 해석이 뭐냐면 뭐 언론들도 그랬고 뭐 지금 박 기자도 얘기를 했지만 언론들도 그랬고 뭐 그 당내에서도 분위기가 그랬던 것 같고 뭐 설마 비명계라고 하지만 뭐 당 대표가 실제적으로 구속당하는 그런 현실까지 방치하겠느냐. 실제로 그런 것들이 또 의원총회도 분위기가 네네. 다 느껴졌던 것 같고 그런 와중에서 약간 지금 현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생각하고 있던 의원들이 오히려 무기명 비밀 투표라는 그런 제도와 만나서 더 약간 부담 없이 그냥 네. 자기 의견 표면 정도로 이렇게 던졌던 것이 네네. 우연히 하다 보니까 이게 한 30표 정도로 된 게 아니겠느냐. 이렇게 지금 친명계 쪽에서 주장하는 것 같이 뭔가 이렇게 막 단합을 해가지고 네. 뒤에서 뭐 역적 모의를 셌다기보다는 오히려 우연의 일치일 가능성도 있다. 야, 뭐 어차피 압도적 될 것 같은데 나 한 표 정도는 그래도 좀 해줘야 되지 않겠어? 뭐 이런 것들이 모이다 보니까 막 20표, 30표가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좀 약간 소설 같은 해석도 나오긴 하더라고요. 근데 진짜 무기명 투표 얘기를 하셔서 무기명 투표로 정해놓은 건들이 있죠. 뭐 네. 인사와 관련해서 그런 이유가 특별히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무기명 투표라고 하는 건 일종의 비밀 투표와 관련되어서 네. 이 사람이 어떤 의사를 표명했는지를 보호해줘야 되는 사안들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떤 민주적 질서로 보호하고자 하는 거죠. 네, 네. 이게 결국 이제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무기명 투표로 된 것들은 결국 이거는 일종의 민주적 법 질서에 대한 가치 보존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자기가 자유로운 의사를 표명할 수 있어야 되고 특히 이제 우리 이번 투표 같은 경우에도 어떤 정당주의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헌법 질서 내에서 정당주의는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각 개개의 국회의원들은 국민을 대표하는 헌법기관이 네. 있단 말이에요. 그럼 본인들의 의사를 표명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어떤 정당주의를 너무 강화하면서 정당의 어떤 의사로 강요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네. 사실은 이제 민주적 헌법 질서를 훼손하게 되는 문제가 있는 거죠. 네네. 그리고 이번에 이제 무기명 투표다 보니까 이탈표가 많이 나왔던 거잖아요. 뭐 무효, 기권표도 한 20표 되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의원들이 다음번에 구속영장이 한번 재청구되면은 그때는 이제 가결될 확률이 높다 이러는데 실제로 좀 그런 분위기예요. 비명계는 좀 그렇게 예측들을 하고 있어요. 일단 비명계 쪽에서 이제 나오는 얘기는 이번에 결과를 보고 나는 혼자가 아니었구나. 이런 얘기들을 한다는 거예요. 네네네. 생각보다 나랑 비슷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구나. 그래서 이제 조금씩 마음을 터놓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얘기를 하는 게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을 가결한다라고 말하는 게 네. 일종의 좀 역적 모의처럼 당내에서 비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나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많네. 이런 것들이 좀 보였기 때문에 네. 오히려 더 결집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지금 비명계에 대한 압박이 그러니까 좀 강성 지지층 당원들 사이 압박이 강해지고 있잖아요. 네. 이게 일종의 역효과를 불러일으킬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공격을 받다 보니까 그러면 오히려 더 강하게 나갈 반감이 수가 더 있다. 들어서. 이제 이런 네. 얘기들도 같이 나오고 있고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짚어봐야 되는 게 이게 가결을 던지는 사람이 있고 네. 그 다음에 무효포, 기권포를 던진 그쵸. 사람들이 각각 네. 나눠지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 차이는 왜 있는 걸까? 물론 이제 이게 누가 그렇게 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정확한 해석을 할 수 없지만 어쨌든 좀 당내에서 나오는 해석들은 어떤 거냐면은 지금 이제 소위 친명계 쪽 그 인사들이 비명계 현역 의원 지역구에 이렇게 많이 기웃기웃하는 네. 그런 상황들이 네, 있잖아요. 네. 뭐 대표적으로 현근택 위원장이 그 윤영찬 윤영찬이요. 의원. 네, 그 지역구에 이제 도전장을 내밀었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왔다 갔다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내 지역구에 비명계 의원이 나 기준에서 내 지역구에 그 친명계 후보가 왔다. 이런 경우에는 아주 확정적인 거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런 데는 가결을 던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비명계 의원인데 올 것 같은 사람들 있잖아요. 네. 근데 아직 오진 않았어요. 좀 아리송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뭐
그 무효 내지는 기권표를 던졌다 이런 해석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비명계도 좀 층위가 다르다. 이거랑 좀 연결이 돼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비명계 중에서도 온건파와 강경파가 있는데 강경파가 소위 가결표를 던졌겠죠. 이 강경파는 이제 말씀드린 대로 그런 여건들도 있을 거예요. 네. 공천이 좀 위협받고 있는 그런 상황. 근데 온건파 같은 경우에는 아직 위협이 현실화하지는 않았고 그런데 걱정은 되는 이런 상황에서 네. 이재명 대표 체제 자체를 끝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에 대한 고민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비명계인데 아직 내 경쟁자가 등장하지 않았어요. 네. 이럴 때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얘기를 하는 사람의 그 의도는 오히려 이재명 대표한테 여기를 좀 봐달라. 그러니까 나 공천을 줘라. 혹은 공천을 못 준다라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게 해달라. 이런 정도의 여건을 만들어달라는 그런 취지로 읽힐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당장 오히려 이재명 대표가 없어지게 되면은 대혼란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뭐 비대위 체제도 될 수 있고 굉장히 당이 파격적으로 바뀌게 될 텐데 그 상황이 오히려 또 예측하기가 어려우니까 차라리 현 체제와 어느 정도 타협을 하고 싶다. 이런 의도를 내비친 거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기권표나 무효표는 친명계 입장에서도 혹시 좀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표로도 해석이 됩니다. 되돌릴 수 있는 표가 아닐까. 근데 이번 표결 결과로 이제 검찰의 운신의 폭이 좀 넓어졌다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제 아무래도 검찰이 좀 추가 구속영장 청구에 더 적극적으로 나올 것 같은데 뭐 쌍방울 대북 송금도 있고 좀 여러 것들이 있잖아요. 좀 어떻게 전망하세요? 지금 그 쌍방울 대북 송금 문제도 굉장히 중요한 범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김성태 회장이 지금 계속 진술을 하고 있고요. 그 진술에 따라서 아마 이제 그거와 관련된 추가 영장이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영장이 청구된 게 이해충돌 방지법이라고 네. 해가지고 이제 내부적 정보를 이용해가지고 제3자에게 이득을 줬다. 요렇게까지만 지금 기소를 하려고 구속영장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네. 이제 사실 이제 검찰에서는 정진상 김용의 진술이 지금 바뀌게 되면은 그것이 뇌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이게 대가 관계가 있게 되면은 결국 그게 당시 이재명 시장에게 어떤 약속을 한 금액이 있었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밝혀지게 되면 이제 또 다른 문제로 바뀌게 되거든요. 네. 근데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그 김용 정진상의 진술이 언제 바뀌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데 아마 검찰이 지금 이번 이 부결되고 나서 이 지금 현재 이런 가결표가 굉장히 많이 나왔다라는 부분에 굉장히 네. 그래도 여론에 또 힘을 받아가지고 수사를 진행하게 되면 그런 부분에서 이제 좀 더 힘을 받고 추가적인 다른 여러 범죄 사실에 대해서 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중호 기자는 검찰은 사실 이 정도 사안에 대해서 영장 청구를 갖다가 계획을 했다고 한다면 네. 뭐 중간에 정치적인 변수나 이런 부분 때문에 바꿀 생각은 애시당초 하진 않았을 거예요. 예, 뭐 다른 사람도 아니고 사실 헌정사상 최초라고 볼 수 있는 만한 그런 사안을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네. 뭐 예전에 속된 말로 뭐 이 정도 사안을 하려고 그러면 옛날에는 서울중앙지검 3차장이었습니다만 뭐 3차장이나 뭐 특산부장 이런 사람들은 뭐 항시 안에다 사표를 지니고 다닌다 뭐 이런 뭐 속설도 있고 그랬는데 어차피 이거는 그건 정한 대로 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 정한 게 뭔지는 뭐 아직까지 우리가 봐야겠지만 아마 모든 사안에서 건건이 다 영장 청구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겠죠. 그런데 저는 좀 민주당의 지금 상황이나 이런 부분들 아까 뭐 박 기자가 얘기한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좀 안타까운 게 저는 아까 전에 대장동은 좀 그 법정에서 뭐 이걸 갖다 검찰 측에서 봤을 땐 굉장히 어려운 싸움이 될 거라고 이렇게 예측을 했는데 지금 오히려 변수는 쌍방울 의혹이라고 보여지거든요. 네. 그건 굉장히 단순합니다. 왜 그러냐? 언급하신 지금 현재 검찰 입장에서 네.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서 그 진술을 해야 될 김용, 네. 정진상, 김만배 다 지금 구속이 돼 있고 신병을 확보하고 있지만 이 사람들이 입을 열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아요. 네. 왜냐하면 이해관계가 다 엮여 있는 거죠. 엮여 있고 네. 방향성이 어떻게 보면 지금 이재명 대표가 계속해서 온전히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현재 지위를 유지하는 것이 그 사람들의 이해관계와 동일한 상황이 돼버렸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굳이 자기에게 불리한 증언을 할 이유가 현재까지는 없어 보입니다. 네. 근데 쌍방울 같은 경우 김성태 전 회장이 지금 핵심적인 인사고 또 지금 현재 얼마 전에 기소된 그 금고지기 그 김성태 전 회장의 그 돈 흐름을 다 파하고 있는 그 금고지기가 얼마 전에 기소됐는데 그 두 사람은 아니거든요. 네. 이해관계 같지 않아요.
그 얘기인즉슨 뭐냐면 지금 검찰의 수사 방향에 따라서는 진술할 가능성이 높다. 여러 네. 가지 진술이 나올 수 있다는 건데 문제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대표만 하고만 관계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지금 쌍방울이 그 전에 보면 그 검찰 수사관 출신 임원을 통해 가지고 수사 정보도 뭐 입수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또 그 임원도 지금 현재 기소가 된 상태죠. 네. 김성태 전 회장의 전력 때문에 뭐 예전에 뭐 조폭 생활도 했다 뭐 여러 가지 말들이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기소도 됐고 또 구속돼 가지고 구속 기소가 됐다가 이제 집행유예 풀려 나온 동안에 깜빵 생활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집착적으로 보면 뭐 수사기관, 사정기관, 그다음에 정치인들한테 뭔가 자기가 줄을 대야 된다는 건 강박적인 관념을 가지고 굉장히 많은 활동을 벌였던 것으로 보이거든요. 네. 또 전북 출신이잖아요. 쌍방울은 또 전북의 또 네. 향토 기업이고 네, 네. 이런 면으로 봤었을 때 지금 김성태 회장의 입에서 뭐가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굉장히 네. 어떻게 보면 위험한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건 여야와 아니면 뭐 사정기관이 이런 걸 가리질 않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제가 봤을 때는 좀 판도라의 상자 같은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네. 사안에 따라서는 이게 또 어디로 번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민주당에서도 지금 고민이 깊은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제 대안을 내놔야 되나, 뭐 영장심사에 자진 출석하는 얘기도 나오고 대표직 사퇴 방안도 거론되고 있는데 지금 분위기는 좀 어떻게 흘러가고 있어요? 그 역시나 나눠져 있죠. 네. 근데 이 민주당 내에서 세계관이 서로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둘 다 비명계나 친명계나 어떻게 민주당을 살릴 거냐 이 목표 자체는 같겠죠. 근데 네. 친명계 쪽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여태까지 지지율이 유지가 됐고 네. 예를 들자면 선거에서 3연패를 했는데도 지지율이 일정 부분 유지가 됐고 네.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없으면 그 카오스 혼돈을 어떻게 견딜 거냐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고요. 네, 네. 비명계는 세계관이 완전히 다르죠. 이재명 대표가 빨리 없어야지. 네. 지금 여건이 썩 잘하고 있지 않은 것 같은데 좀 이 사법 리스크와 연관되지 않은 다른 당대표가 와서 대표를 해주면은 당을 잘 운영을 하면 네. 과반 지지율은 쉽게 넘을 거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입장 자체가 서로 완전히 다르고 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따라서 파생되는 해법도 구체적으로 좀 다른 거죠. 비명계 쪽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대표직 내려놓고 스스로 이 굳이 이제 국회의원들을 시험에 들게 하지 말고 네. 그냥 자진 출석을 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는 거고요. 그럼 이제 친명계 쪽에서는 그래도 이제 여러 가지 방안들이 막 나오고 있는 거죠. 네. 표를 단속할 수 있는 방안들이 나오고 있는데 뭐 예를 들자면은 안민석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가지고 전당원 투표를 해가지고 부결로 다시 한번 의견을 모으자. 그러니까 당원들의 뜻으로 한번 확인을 하자.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요. 또 김남국 의원은 권고적인 당론으로 부결을 좀 채택을 하자. 이런 네, 얘기들이 네. 나오고 있는데 근데 사실 이게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무기명 투표라서 현실적으로 제약하거나 뭐 제재할 방법은 전혀 없거든요. 근데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한 단계 더 나가서 나온 안이 이제 김용민 의원 안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게 아예 표결 자체를 불성립을 시키자. 네, 네, 네. 왜냐면은 체포동의안은 이제 표결을 하기 위해서는 과반은 출석을 해줘야 네, 되거든요. 네, 네. 근데 그 숫자 자체는 민주당이 안 만들 수가 있으니까 아예 투표를 보이콧을 하자, 표결을 보이콧하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특히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하는 배경은 이겁니다. 무기명 투표라서 누가 부결했는지 가결했는지 전혀 알 수가 없는 구조잖아요. 근데 투표장에 가고 안 가고는 눈으로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제 확실히 색출이 가능하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고 반면에 이제 비명계 쪽에서는 그거 실제로 못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왜냐면 그렇게까지 하면은 여론이 국민들이 안 좋죠. 그렇죠. 여론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국민들이 가뜩이나 이재명 대표의 이번 수사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여론이 좀 높은 편인데 이거를 그런 방식으로 아예 투표를 불성립하게 하고 의원들의 표결 행위 자체를 못하게 하게 되면은 중도층이 이탈하게 될 거다. 그렇죠. 그거를 그 친명계가 감당을 할 수 있겠느냐. 그럼 만약에 설령 그렇게 한다라고 하면은 결국 당 지지율이 떨어지게 될 거고 지지율이 떨어지면 또 이재명 대표가 버티지 못할 거다. 이런 식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렇게 표결 자체에 참석을 안 하는 게 가능한 건가요? 현실적으로는 가능하죠. 그냥 아예 참여를 안 해버리면 출석 과반수가 안 되니까요. 네네. 근데 이제 그걸 만약에 당론으로 정해가지고 한다 그러면 저는 이게 범죄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종의 강요죄에 네. 해당될 수 있는 여지도 있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굉장히 음.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아마 네네. 실제로는 그렇게 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임의적 권로 그냥 단순한 권고에 불과하다 뭐 이런 식으로 포장을 하겠지만 실질적으로는 결국은 표결을 못하게 하는데 이제 색출을 하는 데 있기 때문에 네네. 그런 행위를 하게 되면 뭐 국민으로부터 큰 지탄을 받게 될 것이다. 음. 이렇게 이제 예상이 됩니다. 지금 그 진행되는 과정을
저도 좀 물어봤는데 최종적인 답변까지는 못 받았는데 좀 디테일한 기술적인 부분이 일단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본회의를 일단 열려면은 의원들이 좀 와야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와서 앉아 있어야 되는 거죠. 아, 네네. 근데 체포동의안이 이제 표결에 붙여지게 되면은 네. 그때 이탈을 또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테일로 보자면 민주당이 네. 그때 이탈을 하게 되면은 이제 투표 불성립이 그쵸. 아마 될 가능성이 있는데 네. 그 다음 단계는 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그 본회의에서는 일단 투표를 못 하게 된 거잖아요. 다음 본회의에서 또 올라오는 건지 아니면 그걸로 끝인지는 좀 의사가에서 좀 확인을 해봐야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혹시 설명이 가능하신가요? 어떤 설명? 여기 의사가 아니 이거 아마 확인해봐야 국회 되는데. 의사가에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아서 네네. 이거는 아마 이제 그 부분이 해석에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어가지고 네네. 그 부분은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게 더 나을 것 같고요. 네네. 제 생각에는 어쨌든 지금 제가 엊그제 한판 승부에도 네. 정진상 그 변호인께서 나오셔가지고 하는 걸 좀 봤는데 네네. 뭐 증거도 하나도 없다, 뭐 음. 기록에 뭐 증거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아니 그렇다 그러면은 그냥 영장실질을 받으면 되거든요. 네네네. 그러면 당연히 영장이 기각됩니다. 근데 아마 이미 뭐 이재명 대표도 알고 민주당이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그 네. 변호인들이 이거 뭐 동의가 돼가지고 가결돼가지고 영장실질 받으면 무조건 구속된다는 거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저지를 하는 거지. 만약에 정말로 증거가 없고 정말 뭐 아무런 증거가 없다 이렇게 네. 한다 그러면은 네. 이럴 이유가 없죠. 제가 일반적인 국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요. 네네. 그러니까 참, 뭐 물론 그런 논리도 가능할 겁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뭐 이 비유가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자기가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방탄복을 입고 있어요. 네. 근데 저쪽이 총을 갖고 있으니까 쏴볼까 그랬을 때 쏘라고 할 사람이 있을까요? 물론 과학적으로 봤을 때는 100% 저게 이 방탄복을 뚫지 못할 거라는 확신이 있다고 해도 네. 꺼림칙한 그런 부분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다만 저 같은 경우에는 참 이게 안타까운 게 이게 사실 예정됐던 이 수순대로 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언제부터였냐면 사실 이재명 대표가 국회의원 출마했을 때부터. 국회의원 네. 출마하고 그다음에 당대표 가는 모든 수순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했던 시나리오였거든요. 네네. 그것도 높은 확률 정도가 아니라 이렇게 될 거다라고 거의 단언할 정도로 그 정도 확률로 나왔던 건데 저는 이게 취재 기자로서 사실 법조 쪽에서 취재하고 검찰 쪽으로 취재하고 했었지만 민주당의 대처도 보면 참 아쉬운 게 많은 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제일 얘기하는 게 공과 사의 구분이잖아요. 물론 이제 그쪽에서는 나름대로의 입장이 있겠지만 공당의 당 대표로서 거기 나오는 이 법적 리스크 부분과 당을 전혀 분리시키려고 하는 노력은 안 했어요. 네. 대표적인 게 뭐냐면 당 대변인이 변호인이 해야 될 그런 반박을 당 대변인 공식 석상에서 얘기한다는 것 자체는 저는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보여지거든요. 네네네. 그게 어떤 의미였든 간에 그거 자체가 뭐냐면 굉장히 무책임하게 보인단 말이에요. 이게 옳고 그름을 떠나가지고 당 대표로서. 예를 들자면 이제 네. 기업으로 보시죠. 그 사주가 있는데 사주가 어떤 뭐 기소를 당할 처지에 걸렸어요. 근데 그 기업 홍보팀에서 예를 들어서 거기에 대해서 이거는 검찰의 대응이 굉장히 부적절합니다라고 대응을 하겠어요? 그거는 안 되거든요. 거기다 한동훈 장관이 계속 얘기하는 게 이건 성남시장 때 있었던 일이라는 얘기를 계속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거를 정말 정상적인 공적 공당이라고 한다고 그러면 그 당 대표에 대한 사적인 믿음과는 상관없이 이건 시스템적으로 최대한 분리시킬 수 있는 부분은 분리시키려고 하는 게 저는 정상이었다고 보여지는데 네. 이거는 그런 노력을 하는 건 고사고 오히려 그 반대로 가서 당의 공식적인 대변인기관 이런 쪽이 구체적인 그런 혐의 능력 이런 부분에서 일일이 반박을 하는데 아니 변호인들도 있었거든요. 다 보면. 네네네. 당연히 그 변호인을 선임해서 그럼 변호인이 해야 될 일을 갖다가 당의 공식 기구 했다는 것 자체는 뭐 그거 하나 자체가 뭔가 대세에 뭐 크게 영향을 주거나 이런 걸 떠나가지고 그 태도나 시스템이나 그런 과정이 네. 과연 국민들에게 어떻게 비춰졌겠느냐 이게 네네. 굉장히 좀 그게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지금에 와가지고 이런 걸 가지고 아까 전에 박 기자가 얘기했던 그런 편법까지 이게 궁리가 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이게 얼마 좀 비참합니까? 네. 이런 우려 때문에 이제 민주당 내에서는 좀 지금 내분이 더 이제 격화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는데 당분간 이 분위기 좀 이어지겠죠? 네, 쉽게 좀 해결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제 강성 지지층들이 정말 좀 칼을 휘두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네.
그리고 일종의 지도 투트랙 전략이거든요. 지도부는 이제 소통하고 좀 그 보듬겠다 이런 입장이지만 또 일부 의원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강경한 대응책 같은 것들 내놓고 이런 상황이라서 이게 좀 쉽게 해결이 될 수가 없고 그리고 또 비명계 쪽에서 우려를 하는 거는 아마 이재명 대표가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개딸들 강성 지지층들을 통제를 못할 거다. 그러니까 자제하라고 한들 이제 그분들이 계속 움직일 수가 있다. 그렇게 되면은 비명계 입장에서도 뭐 가만히 그냥 당하고 있을 수만 없다. 이런 그림이 있어서 네. 좀 악화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좀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쨌든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긴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그러니까 좀 전체적으로 민주당이 비판적인 얘기가 많았어가지고, 네. 어쨌든 이제 민주당에서는 이게 그 일종의 야당 탄압이라고 보는 거잖아요. 네, 이제 네.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이 체포동의안 표결 자체에 이렇게 가결이 돼서는 안 된다 이런 입장이 있는 거, 이거는 좀 하나 짚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오늘 김 변호사님 이제 출연하셨는데 뭐 더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워낙 이제 이런 질문도 많이 받고 저는 네. 심지어 이제 뭐 민주당에 있는 제 친구한테도 전화를 받아가지고 이재명 지사 관련된 걸 물어보면서 전 지사 관련된 거를 물어보면서 뭐 이런 사안은 벌금 사안이야?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한 20년 나올 것 같은데 전 그랬거든요. 지금 이 사안이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고 네. 굉장히 심각한 지역 토착 불법 행위입니다. 저희 이제 저런 이런 사건들을 많이 보면 그런데도 이제 국민들은 그런 걸 잘 인식하지 못한다는 거고 네. 이제 지금 민주당 쪽에서 이게 이제 법리적으로 저희는 명확한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마치 성남도시개발공사를 민관 합작으로 해가지고 결국은 이익을 환수했다 이런 네, 취지로 네, 주장을 네. 하잖아요. 네. 근데 그것이 아니라 여기에 그 도개공을 집어넣어가지고 여기에서 토지 작업 그다음에 인허가와 관련된 것들을 막게 만들어서 이 민간 사업을 원활하게 이루어지게 만든 겁니다. 네. 그리고 원래는 공적 개발을 했으면은 토지 분양에 대한 상한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제한도 있어야 되는데 이런 제한도 모두 풀어가지고 결국 그 개발 사업자에게 천화동인 뭐 이런 이 김만배 씨한테 이득을 왕창 몰아준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것 자체가 이 각 용인시나 뭐 다른 뭐 예전에 과거에 다른 여러 시에서도 비슷한 일들이 많이 벌어졌던 것인데 이게 더 네. 규모가 크고 더 큰 불법으로 발생한 것이다. 이런 점들을 저는 이제 보시는 국민 그 시청자분들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게 좀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들이 있고 굉장히 이제 어렵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네. 사실은 굉장히 단순하고 불법도 굉장히 명확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우리 김중호 기자는 혹시 뭐 지금 법률가로서 이제 김 변호사님이 굉장히 강하게 이게 소신적인 그 시각을 말씀해 주셨는데 뭐 이 부분에서 또 이제 굉장히 그 미묘하다고 할까요? 그 부분은 어찌 됐든 간에 그런 불법이 있다 손치더라도 거기에 과연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어느 정도까지 연관돼 그쵸. 있냐가 사실은 더 핵심이라고 보여져요. 네네. 지금 현재 대장동 자체도 방어하는 쪽에서조차 대장동 자체가 이제는 와가지고 예전에 초창기의 논리대로 무조건적으로 잘 된 그런 포지티브한 면만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얘기는 뭐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네. 다만 거기에서 도대체 어느 정도까지 책임 소재를 물을 수 있냐의 싸움이 될 걸로 보입니다. 네. 근데 그런 거는 사실은 불법성이 명확한 건와는 반대로 아주 그렇게 딱 떨어지기라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법정 싸움에서 가려지겠지만 참 네. 쉽진 않아 보여요. 그래서 아마 그런 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좀 지리한 공방이 계속될 것으로 보이고 네. 근데 하여튼 개인적인 소망으로는 좀 빨리 어떤 식으로든 결론이 났으면 좋겠는데 네, 그게 네. 나라를 위해서도 네. 그리고 맞습니다. 민주당을 위해서도 저는 네. 심지어는 대통령을 위해서도 그 국민의힘을 위해서도 그게 좋다고 보거든요. 이건 네. 좀 너무 지금 과합니다. 지금 이걸 가지고 이게 지금 몇 년째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앞으로도 2년 3년 가게 되면 이게 누구에도 득은 안 될 텐데 현실은 참 냉혹하죠. 이게 근데 빨리 끝날 것 맞아요. 같진 않아요. 좀 맞- 필요하잖아요. 네. 네, 네. 그렇죠. 지금 이제 빨리 끝내고 지금 미국의 자국 예. 주의에 맞서야 되는 지금 반도체와 지금 중국도 문제예요. 산적한 네, 경제 중국도 문제가 문제고, 많고 한데 뭐, 네, 네. 뭐 지금. 북한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지금 네. 뭐 외국이나 이런 쪽도 뭐
장난이 아니죠 지금. 경제를 네. 살려야 될 것 네, 같습니다. 경제를 살려야 되는데 지금 정치권 상황 너무 혼란하고 당분간 이런 혼란은 그래도 계속 이어질 것 같다. 네, 오늘 이제 기획으로 마련한 특집 코너 이제 여기서 마무리해야 할 것 같은데요. 오늘 세 분 나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 뉴스쇼 하이라이트에서도 이 얘기 또 계속 하게 될 것 같고 또 다음 주에는 국민의힘 전당대회 결과를 갖고 저희가 얘기를 나눠볼 것 같아요. 저희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